제2의 로켓랩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회사를 단순히 로켓 만드는 회사로 정의하면 가치는 5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겁니다. 나사의 CLPS 계약을 따내면서 단순한 탐사가 아니라 달 물류를 선점하겠다는 거죠. 파이어플라이는 최근 사이텍이라는 방산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로켓 회사가 왜 뜬금없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샀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최근 커뮤니티 글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상장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 간단히 전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핵심은 2026년으로 예상되는 오픈 AI나 엔스로픽보다 먼저 상장하길 원한다는 건데요. 그 배경에는 생각보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에 진심이라는 점, 그리고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과 펼칠 본격적인 우주 경쟁을 앞두고 막대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대 자금이 움직이는 곳에 기회가 있죠. 저 역시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우주 섹터 분석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보다 보니 누구나 가장 먼저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 시점 우주 주식의 아이콘, 로켓랩인데요. 스페이스X가 없는 주식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죠.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기업인 것과는 별개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같은 미국 우주판에 있지만 여전히 시장이 그 가치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기업, 제2의 로켓랩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이 기업은 로켓랩과 무엇이 다른지, 왜 시장은 가격을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그리는 그림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8월 파이어플라이는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45달러, 상장 첫날 시가총액 90억 달러를 돌파하며 로켓랩의 뒤를 이을 주자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5개월이 지난 2026년 1월 현재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주가는 29달러 선까지 밀렸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실망 매물을 던지고 떠났는데요. 그럼 왜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폭발적인 성장 대신 지루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4월 알파 로켓의 발사 실패, 그리고 올해 2월 예정인 락업 물량까지 전형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맥락입니다. 제가 파이어플라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미 로켓랩을 통해 학습 효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켓랩이 가르쳐준 리레이팅, 즉 기업가치 재평가의 조건은 도대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로켓랩이 일렉트론 로켓을 쏘아 올릴 때마다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발사는 일종의 쇼케이스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우주로 가는 문을 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매출 비중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로켓랩의 매출 비중을 보면 2024년부터 발사 서비스보다 스페이스 시스템, 이 부분의 매출이 더 커지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즉, 태양광 패널, 리액션 휠, 위성버스 같은 부품과 솔루션을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훨씬 좋았다는 얘기죠. 로켓 회사가 단순히 택배기사 노릇만 한 게 아니라 택배 트럭도 만들고 물류 창고도 짓고 배송 시스템까지 파는 종합물류 기업으로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바로 이 확장성에 높은 점수를 둔 겁니다. 발사체라는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기술을 혜자로 삼아 그 안에서 수익성 높은 사업들을 독점적으로 키워나가는 구조. 이것이 바로 로켓랩 리레이팅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파이어플라이를 바라봅시다. 이 회사를 단순히 로켓 만드는 회사로 정의하면 가치는 5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겁니다. 발사 서비스는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 구조가 빡셉니다. 하지만 파이어플라이의 사업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역시 로켓랩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알파입니다. 이건 로켓랩의 일렉트론에 해당하는 소형 발사체죠. 1톤 정도의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파이어플라이의 사업에 입장권과 같은 존재입니다. 둘째, 블루고스트입니다. 달 착륙선이죠. 이게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로켓랩은 지구 저궤도 위성 사업에 집중했다면
파이어플라이는 아예 달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CLPS 계약을 따내면서 단순한 탐사가 아니라 달 물류를 선점하겠다는 거죠. 셋째, 엘리트라입니다. 궤도간 수송선, 즉 OTV입니다. 로켓이 위성을 우주에 떨구면 이 친구가 위성을 업고 원하는 정확한 궤도까지 배달해주는 라스트 마일 배송 기사입니다. 로켓랩의 포톤과 정확히 같은 포지션이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바로 사이텍입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최근 사이텍이라는 방산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로켓 회사가 왜 뜬금없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샀을까요? 이건 잠시 후에 더 다루겠지만 하드웨어 기업에서 데이터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포인트는 이 네 가지 사업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파 로켓으로 엘리트라를 쏘아 올립니다. 엘리트라는 위성을 배치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겠죠. 그 데이터는 사이텍의 기술로 분석되어 미 국방부에 팔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알파나 중형 로켓인 블루고스트를 싣고 달로 갑니다. 발사, 수송, 임무 데이터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 로켓랩이 보여주었던 그 엔드투엔드 전략을 파이어플라이는 역시 그대로 구현하되 달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파이어플라이가 구조적으로는 로켓랩의 리레이팅 요건을 모두 갖췄고 업사이드는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완벽한 그림이 과연 현실이 될까? 이 모든 화려한 포트폴리오를 떠받치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 바로 발사체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로켓랩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로켓 발사를 이벤트가 아닌 택배 배송처럼 지루한 일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로켓랩은 실패할 확률보다 날씨 때문에 연기될 확률을 더 걱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죠. 반면 파이어플라이의 엔진, 알파 로켓은 여전히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로켓랩을 압도하는데 왜 신뢰성에서 아직 물음표가 붙어 있을까요? 우선 체급부터 정리해보죠. 많은 분이 파이어플라이를 로켓랩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보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 로켓이 노리는 시장은 다릅니다. 로켓랩의 일렉트론은 300kg를 싣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입니다. 작고 빠르고 언제든 부르면 옵니다. 반면 파이어플라이의 알파는 1030kg, 즉 1톤을 싣는 1톤 트럭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700kg 차이가 중요한가요? 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최근 위성 시장의 트렌드는 군집 위성입니다. 위성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한꺼번에 쏘아 올리는 거죠. 알파는 소형 위성을 한 번에 10대 가까이 실을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궤도에 전세 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소형 발사체의 민첩함과 중형 발사체의 수송력 사이에서 절묘한 틈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 난이도입니다. 파이어플라이는 탭 오프라는 독특한 엔진 사이클을 사용합니다. 로켓랩은 펌프를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 돌려 제어가 쉽지만 파이어플라이는 엔진이 폭발할 때 나오는 뜨거운 가스를 일부 빼돌려 펌프를 돌립니다. 이 방식은 효율이 좋기 때문에 무거운 배터리가 필요 없으니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시동을 걸 때 그리고 연소 중에 불꽃이 불안정해지면 엔진 전체가 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세계 최대급 방산 프라임인 록히드 마틴은 파이어플라이와 계약을 했습니다. 2029년까지 최대 25회 발사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빅터스 녹스 미션이라고 미 우주군이 명령했을 때 파이어플라이는 불과 24시간 만에 준비를 마치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 미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시 위성을 즉각 보충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속도가 기술적 불안정성이라는 리스크를 덮고 국방부의 돈주머니를 열게 만든 핵심 열쇠인 거죠. 즉, 파이어플라이가 기술력도 없는데 우주 테마에 묻어가는 스캠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빈도가 아직이라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로켓은 한 번 쏠 때마다 고정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결국 파이어플라이가 진정한 제2의 로켓랩으로 리레이팅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공했다는 뉴스로는 부족합니다. 또 성공했다, 이번 달에도 쐈다, 이런 지루한 뉴스가 들려와야 합니다. 결국 2026년 올해 알파가 3회, 4회 연속으로 사고 없이 궤도에 오르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이 기업의 체질이
도박에서 사업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이어플라이의 현실이었는데요. 만약 이 알파 로켓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파이어플라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지구 궤도를 넘어 파이어플라이가 숨겨둔 야망, 달과 방산 데이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달 착륙이라고 하면 우주 비행사가 내려서 성조기를 꽂는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달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달은 물류의 도착지입니다.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으로 화물을 보내고 그 대가로 운송비를 받는 시대. 파이어플라이가 바로 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이제 나사는 더 이상 탐사선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민간 기업에게 용역을 줍니다. 마치 우리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즉 파이어플라이는 로켓을 쏘는 기술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사의 화물을 책임지는 우주물류 회사라는 뜻입니다. 2025년 3월 2일 파이어플라이의 달 착륙선 블루고스트 미션 1은 달의 위난의 바다 인근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간 나사의 탑재체 10개를 운용하며 데이터를 지구로 보냈죠. 이건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파이어플라이의 경쟁사들의 착륙선은 옆으로 넘어지는 등 문제가 생겨 임무가 조기 종료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반면 파이어플라이는 자신들의 임무를 완전한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라는 고객 입장에서 누구에게 다음 일감을 주고 싶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어플라이의 가치 재평가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달 착륙이 우연한 성공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적임을 증명하는 파이프라인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우주산업은 절대 1회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블루고스트 미션 2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달의 앞면이 아니라 통신이 어려운 달의 뒷면으로 갑니다. 여기에 더해 달 궤도에서 데이터를 중계하는 위성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나사는 이 임무에 약 1억 1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2028년 미션 3는 약 1억 7천만 달러, 2029년 미션 4는 달의 남극으로 가는데 여기에는 파이어플라이의 궤도선 엘리트라와 로버까지 결합됩니다. 보이시죠? 계약금은 커지고 임무의 빈도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사라는 확실한 우량 고객을 끼인 장기 수주 산업이 된 겁니다. 로켓랩이 위성 부품을 팔아 돈을 번다면 파이어플라이는 달에 짐을 날라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특히 미션 2의 세부 계약을 뜯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나사가 단순히 운송비만 주는 게 아니라 무선 주파수 캘리브레이션 서비스 명목으로 돈을 더 줬다는 겁니다. 즉, 파이어플라이의 우주선이 달 궤도를 돌면서 지구에 있는 안테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주는 서비스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운송업으로 시작해서 현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중계해주는 시슬루나, 이 서비스로 사업이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파이어플라이의 독점적인 무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파이어플라이가 로켓 회사가 아니라 달 물류 회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만 쳐다봐도 바쁜 회사가 갑자기 땅 위에 미사일과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파이어플라이가 그리고 있는 마지막 퍼즐, 골든돔이 등장합니다. 2025년 10월, 파이어플라이는 사이텍이라는 방산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 단순히 짐 나르는 택배 회사에서 벗어나 미 국방부의 두뇌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미사일과 방어 체계의 싸움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우주에 있는 위성이 그 열기를 감지하고 지상에 알리면 요격 미사일이 날아와 격추합니다. 이를 군사용어로 킬체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이어플라이의 기존 역할은 뭐였을까요? 그냥 위성을 우주에 올려주는 배달부였습니다. 배달이 끝나면 역할도 끝납니다. 위성이 데이터를 보내든 말든 파이어플라이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사이텍은 다릅니다. 이 회사는 위성이 보내온 그 방대한 적외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게 미사일이다, 아니다, 어디로 날아간다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즉, 눈이 본 것을 뇌가 해석하는 겁니다. 사이텍 인수로 파이어플라이는 이 킬체인의 전 과정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알파 로켓으로 위성을 쏘고 엘리트라로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고 사이텍의 소프트웨어로 그 위성이 보내는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골든돔을 향한 이들의 전략이고 골든돔의 실드풀에 선정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통합방어 솔루션을 통째로 팔겠다는 거죠. 로켓랩이 위성 부품을 팔아 밸류 체인을 확장했다면 파이어플라이는 데이터 분석으로 밸류 체인을 확장한 셈이죠. 방향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바로 고마진이죠. 그리고 이 전략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출의 질과 변동성 완화입니다. 앞서 보셨듯 로켓 산업은 리스크가 큽니다. 한번 폭발하면 그 분기 매출은 날아갑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매출이 밀립니다.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죠. 하지만 사이텍이 하는 방산 소프트웨어 사업은 다릅니다. 이건 구독경제와 비슷하죠. 미 국방부와 한번 계약하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데이터 분석 명목으로 매달 매년 꼬박꼬박 돈이 들어옵니다. 로켓이 터지든 말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국방부는 데이터를 봐야 하니까요. 인수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이텍은 이미 약 2억 5,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파이어플라이는 이제 알파 로켓이 혹시라도 발사에 실패해서 주가가 휘청거릴 때 사이텍이 벌어다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주산업에서 소형 로켓은 명함을 만들고 대형 로켓은 돈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을 벌려면 스페이스X의 팔콘 9처럼 더 크고 더 많은 위성을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중형 트럭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켓랩도 일렉트론이라는 소형 로켓만으로는 수익성의 한계를 느끼고 개발 중인 것이 중형 로켓 뉴트런이죠. 파이어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본 알파 로켓으로 1톤을 나르고 블루고스트로 달에 간다고 해도 결국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만년 적자 기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인 발사체가 바로 이클립스죠. 파이어플라이의 이클립스의 스펙을 볼까요? 지구 저궤도까지 약 16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로켓랩의 뉴트론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체급이죠. 그런데 여기서 파이어플라이는 로켓랩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로켓랩은 엔진부터 나사 하나까지 우리가 다 만든다는 수직 계열화 전략을 쓰지만 파이어플라이는 강력한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 방산기업 노스롭 그루먼입니다. 이클립스 로켓의 1단 엔진은 파이어플라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노스롭 그루먼과 함께 개발한 미란다 엔진 7개를 묶어 썼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째, 기술적 리스크 분산입니다. 검증된 방산업체의 기술력을 빌려 개발 실패 확률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둘째, 확실한 고객 확보입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시그너스 우주선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즉, 이클립스는 태어나자마자 노스롭 그루먼의 환몰이라는 고정 물량을 확보하고 시작한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여기에는 두 가지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첫째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중형 로켓을 개발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듭니다. 로켓랩이 상장을 서둘렀던 가장 큰 이유도 개발비 때문이었죠. 파이어플라이라고 다를까요? 물론 비용 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보유 중인 현금으로도 약 3년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산업 투자자라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염두해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복잡성입니다. 지금 파이어플라이는 너무 많은 접시를 동시에 돌리고 있습니다. 알파 안정화해야 하죠. 달 착륙선 보내야죠. 사이텍 통합해야죠. 거기에 이클립스 엔진도 개발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삐끗해도 전체 밸류에이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초반부에 강조했던 알파 로켓이 또다시 실패한다면 이클립스 개발 자금 조달 자체가 막힐 수 있죠. 네, 파이어플라이는 분명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로켓랩이 보여준 성공 공식을 따르면서도 달과 방산이라는 자기들만의 색깔을 입혔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제2의 로켓랩이라고 확신하며 큰 비중을 걸기엔 증명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알파 로켓의 연속 성공, 사이텍의 수주 잔고 증가, 이클립스 엔진의 연소 시험 같은 신호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미 파이어플라이는 퀀텀 점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로켓랩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